네, 정치권 동향을 대기자의 시선으로 짚어보는 목요 정치클럽 기자 대기자 시간입니다. 오늘도 최병목 전 TV조선 해설위원, 박찬수 한겨레신문 대기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함께 이야기해볼 주제는 최 의원께서 발제해 주시죠. 네, 오늘이 26일이니까요. 네. 내일부터 이틀간 사전투표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내일부터 조사하는 여론조사, 이거는 발표를 못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블랙아웃 전국이라고 하는데, 자, 이제 내일부터 사전투표 이틀간, 그리고 6월 1일 본투표, 이 관전 포인트는 뭐가 될 것인가, 이걸 한번 다뤄보기로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론조사 공표 금지라는 게 오늘까지 조사한 거는 공표가 가능하고 공표가 가능하고 내일부터 조사한 게 공표가 안 된다는 거죠? 안 된다는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내일 아침자나 아니면 내일 낮에 방송 같은 데는 네. 오늘 저녁까지 조사한 내용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제 지방선거까지 이제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상황인데 말씀대로 내일부터 사전투표가 이틀 동안 이제 진행이 됩니다. 지난주 이제 두 분께서 출연하셨을 때 이제 박 기자께서는 광역단체장 기준으로 민주당이 확보 가능한 게 7곳 정도, 그다음에 최 의원께서는 4+알파 이렇게 예상을 하시면서 국민의힘이 전체적으로 좀 유리한 판세다라고 두 분께서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그 일주일 사이에 좀 판세가 변화가 좀 있었는지 두 분은 어떻게 지금 바라보고 계십니까? 근데 이제 광역단체장이 17명이거든요. 네. 그런데 사실은 영남, 호남은 뭐 거의 이제 뭐 지금 미리 예측하기는 좀 어렵지만 여론조사상으로만 본다면 네. 확정적이다 이렇게 해도 별로 틀리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격차가 벌어져 있습니다. 그 이제 결국은 이쪽 중원이라고 하는 수도권과 이제 충청, 남북도, 대전, 세종 뭐 이런 데인데 여기는 여론조사가 워낙 들쭉날쭉이어서요. 네. 일주일 전, 그러니까 저희가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에 비하면 국민의힘에 조금이라도 더 유리한 구조가 된 건 사실인데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당락을 또 바꿀 정도의 어떤 변화가 있느냐? 그거는 또 아닙니다. 그래서 여전히 지난주에 판단했던 거와 별 차이가 없다. 이렇게 본다면 저는 여전히 최악의 경우 4개 민주당이 네. 아니면 거기에서 플러스 알파인데 플러스 알파가 뭐 0부터 뭐 한 3, 4까지 될 정도로 네. 예를 들어서 0부터 3까지 된다면 우리 박찬수 대기자께서 예상한 거하고 비슷하게 되는 상황이죠. 네. 아마 그럴 정도로 굉장히 유동성이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예, 뭐 저도 비슷한 의견인데 현재 뭐 큰 판세의 변화는 없는 것 같고요. 지금 민주당이 확실하게 우세를 점한 곳이 광주와 전남북, 제주 4곳이고요. 그리고 이제 접전, 이른바 접전이라고 부를 수 있는 곳이 수도권에서 경기하고 인천, 그리고 네. 대전, 충남북, 세종, 강원, 그래서 총 7곳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 접전 지역을 다 이긴다면 11곳까지 가져갈 수가 있는데 현실적으로 그건 어렵고 이 중에서 7곳 중에서 경기 포함한 한 3곳만 가져오더라도 저는 상당히 그 선전을 했고 민주당으로서 승리하고 할 만하다라고 얘기했던 건데 지금 상황을 보면은 어쨌든 국정 안정론,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초기니까 윤석열 정부 밀어줘야 된다는 의견이 여전히 좀 견제론보다는 강한 것 같아요. 이 추세가 계속되기 때문에 민주당이 이것을 역전하기는 굉장히 좀 쉽지 않은 상황이고 더구나 지금 박지원 비대위원장의 발언으로 민주당이 약간 그 내용에 휩싸인 측면도 있고 이렇게 되면은 이게 그 민주당 지지자들의 투표율에 좀 영향을 미치거든요. 네. 전반적 결집이 이완될 수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굉장히 민주당이 위기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민주당이 확보한 것은 4곳 플러스 7곳을 이제 경합 지역으로 보시는군요. 예.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사전 투표 동료에 여야 모두 그 할 것 없이 지금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모습인데 지난 그 대선 때는 이제 사전 투표율이 선거 사상 가장 높았었죠. 30%를 넘겼었는데 사전 투표율과 최종 투표율 여야의 이 투표율에 따른 유불리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예. 지난 대선에서는 사실 지금 말씀하셨듯이 30% 넘는 역대 최고의 사전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네. 나중에 개표 과정에서 드러났지만 사전투표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압도적으로 이겼거든요. 그런데 그걸 이제 본투표에서 제대로 만회를 못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0.73%포인트라는 그 차이로 패배를 했는데 네. 아마 이번에는 조금은 다를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국민의힘은 국회의원 전원이 사전투표에 참여해라. 지금 이렇게 지시가 내려간 상태잖아요.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도 이 사전투표의 중요성에 대해서
그 지난 대선 때보다 훨씬 더 심각하게 지금 느끼고 있는 중이고 그러다 보면 국민의힘도 동료를 많이 할 걸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국민의힘 지지자들 중에는 사전투표에 대해서 아직도 이거 뭐 좀 부정이 있는 것 아니야라고 의심을 거두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국민의힘 지지자가 사전투표장에 많이 가는 거는 뭐 분명하겠지만 그래도 민주당 지지자들이 가는 것만큼은 못 갈 것이다. 저는 또 이렇게 예상을 하죠. 그러니까 여전히 사전투표에서는 민주당이 약간은 우세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사전 잘 아시지만 이 지방선거 투표율은 대선 투표율보다 훨씬 낮습니다. 네. 아마 20%포인트 이상 차이가 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55 내지 60%그 사이에 왔다 갔다 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아마 사전투표에 누가 많이 가느냐 이것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것이고 그러면 지난 대선보다는 여하튼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사전투표에 많이 갈 것이다. 여기까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저는 투표율이 그 선거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기는 좀 어렵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2018년 지방선거 4년 전에 2018년 지방선거 투표율이 60%였습니다. 그리고 네. 2년 뒤인 2020년 총선 투표율이 66% 정도 됐고 지난 3월 대선 투표율이 77%였거든요. 근데 한 60% 정도가 되면은 사실은 이 정도는 이제 그 각 정당의 당락이나 유불리에는 큰 영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예전에 이게 투표율이 높으면 민주당이 유리하고 투표율이 낮으면은 국민의힘이 유리하다, 보수가 유리하다고 했던 거는 나이 드신 분들은 어쨌든 투표율이 높으니까 투표율이 높다는 얘기는 이제 젊은 층이 많이 투표에 참여했다는 거고 그만큼 민주당 성향이 많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추정을 했던 건데 요즘 보면 20대도 보면은 20대 남성 같은 경우는 꼭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투표율이 높아졌다고 그래갖고 뭐 민주당이 유리하고 아니면 투표율이 낮아졌다고 그래갖고 국민의힘이 유리하고 하는 그런 공식은 이제 거의 깨졌다고 보고 네. 저는 뭐 투표율 자체가 선거 결과 그 당락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 조직표를 또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조직표가 많은 민주당이 투표율이 낮으니까 투표율이 낮으면 조직표가 있는 민주당이 좀 유리한 거 아니냐 그러는데 사실은 이 조직표라는 게 옛날 공화당 때 뭐 통반장까지 이렇게 다 조직했을 때도 조직표가 뭐 한 20-30% 됐을려나요? 요즘 조직표라고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되겠어요? 거의 없거든요. 거의 없기 때문에 이 조직표라는 건 사실 말만 조직표지 어쨌든 전체적인 흐름에 따라서 가는 이제 진영의 이제 결집이 얼마나 이루어지느냐가 중요한데 네. 그 점에서 보면은 양쪽 진영이 투표를 앞두고서 사전 투표와 본 투표에서 얼마나 결집하느냐가 이제 상당히 관건이겠죠. 네. 네. 그러니까 지지층이 결집하고 그 표가 이제 투표를 하느냐가 문제지 예. 단순히 투표율이 높고 낮고로 큰 의미 없다. 유불리를 예. 가질 수는 그거는 없다. 전혀, 예. 알겠습니다. 예상할 네. 수 있습니다. 이제 선거가 코앞인데요. 민주당 내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박지원 비대위원장의 대국민 사과와 586 용태론에 또 지도부 내에서까지 파열음이 불거졌습니다. 박 비대위원장 행보를 놓고 당 안팎에서도 의견이 참 분분한 상황인데요. 지방선거에 악재로 작용한다면 이걸 분란으로 봐야 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일단 저희 민주당에는 호재는 아니죠, 이건. 네. 왜냐하면은 사실은 이게 선거가 이제 한 5일, 6일, 일주일도 채 안 남았는데 네. 박지원 비대위원장의 지적이 저는 방향은 옳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대선에서 졌는데 그 대선 패배에 대한 어떤 철저한 반성, 냉혹한 반성과 자기 비판을 하고서 진짜 이렇게 바뀌겠다라는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줬냐? 그렇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점에서는 이제 비대위원장 얘기가 맞는데 문제는 그럼 지금 와서 그 586 용퇴하라고 얘기하거나 팬덤 정치 뭐 안 되겠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거는 지금은 어떻게 전투를 하고 있는 중인데 586 용퇴하라고 그러면 지금 언제 용퇴하라는 얘기인지 네. 그러니까 이건 마치 그 강을 건너는 와중에 말을 바꿔 타자라는 얘기처럼 들려갖고 그럼 지지층 입장에서 볼 땐 저거는 그 적정 분야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박지원 비대위원장의 문제 제기의 방향은 옳았습니다만은 그 수위라든가 방식은 조금 좀 정교하지 못했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런 부분들이 어쨌든 지금 민주당 지지 세력들한테는 상당히
투표에 참여할까 말까를 고민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어쨌든 호재는 아니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현재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저도 비슷한 얘기이긴 하지만 사실은 그 박지원 공동비대위원장이 정치를 더 많이 알겠습니까? 아니면 윤호중 공동비대위원장이 더 많이 알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설령 자 젊은 정치인인 박지원 위원장이 저런 문제 제기를 했다도 그 방향 자체가 틀리다고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정치의 고수들이 그 문제를 어떻게 다루느냐 하는 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박지원 비대위원장의 방향이 오르면 그 방향을 인정을 해주고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이 민주당 내 또는 지지층 내에서 어떤 자리를 잡도록 뭔가 지원하면서 왜냐하면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오죽했으면 저런 얘기를 했겠어요. 지금 만약에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판세가 민주당에 별로 불리하지 않다고 했으면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저런 문제 제기 안 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오죽했으면 본인이 저렇게 큰 그 인사를 해가면서 사과를 하고 이렇게라도 안 하면 정말 민주당은 큰일 나겠다 싶었으니까 저는 했을 거라고 보거든요. 네. 그러면 그거를 잘 관리하고 수습하고 해야 되는 게 기성 정치인들, 특히 윤호중 비대위원장 등 이 사람들의 몫이었는데 그냥 바로 개인 의견이라고 그래서 저걸 거의 묵살하다시피 했거든요. 이렇게 돼서 오히려 문제를 키운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뭐 좀 거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는 뭐 거친 것이 20대 정치인들의 어찌 보면 특징이라고 저는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기성 정치인들이 잘 이 그 정치권 내에서 녹여나갔어야 하는데 그게 부족했다고 봅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민주당이 현재 뭐 그 당내 안에 여러 그 위기감이 들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위기감 그 중심에는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에 출마한 이재명 후보 지지율이 처음보다 좀 가라앉은 그런 국면이기 때문에 더 그런 위기감 들고 있는데 현재 그 오차 범위 내에서 그 엎치락뒤치락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이재명 후보의 국회 입성 가능성 두 분이 어떻게 보시는지 들어볼까요? 근데 이제 지금 말씀하셨듯이 워낙 여론조사가 뭐 들쭉날쭉이니까 저희도 그 함부로 예측할 수는 없는데 그러면 이제 내일부터 사전투표 이틀간 하죠. 네. 그다음에 본투표까지는 며칠 남았습니다. 그럼 남은 변수가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는 뭐 각자 유불리한 점이 있죠. 근데 네. 한마디로 얘기를 하라고 그러면 지금 현재 남은 변수도 이재명 후보한테는 그렇게 유리하지 않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낙선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아, 예. 낙선 가능성 있죠. 지금 현재 나오는 여론조사 보면은 엎치락뒤치락 하는데 어쨌든 이 정도 사실 지방선거는 지역구가 작을수록 여론조사가 틀릴 가능성이 높고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가령 뭐 저기 2000 몇 년인가요? 오세훈 한명숙 서울시장 붙었을 때 여론조사상으로는 2010년이죠. 예, 20%까지 차이가 났었는데 막상 네. 까보니까 그것도 0. 몇 %까지 붙었었거든요. 그것처럼 지방선거는 어쨌든 대선보다는 예측이 굉장히 어려운 건 맞습니다. 어려운 건 맞는데 그래도 지금 쭉 나오는 그 여론조사라든가 분위기를 보면은 굉장히 접전이고 그러니까 낙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있습니다만은 저는 어느 쪽에 걸겠냐 하면은 그래도 네. 조금은 그 이재명 후보가 이길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박빙으로라도 네. 그쪽 그럴 가능성에 좀 저는 한 표라도 이렇게 걸고 싶고요. 다만 그것이 이재명 후보의 어떤 정치적 승리가 될 수 있느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원래 그 계양의라는 데는 민주당이 계속 그 우세했던 지역이고 네. 지난 대선에서도 그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보다 앞섰던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기는 건 당연한 거죠. 한 10%포인트 정도 앞섰죠. 예, 그러니까 이기는 건 당연한 거고 만약 이재명 후보가 진짜 이번 지방선거에서 내가 정치적 승리를 거뒀다라고 얘기하려면 최소한 인천시장 정도는 견인해 와야지. 그러니까 자신이 인천에 출마함으로써 인천시장 정도는 가져와야 되는데 만약 인천시장과 경기지사까지 다 지고서 이재명 후보만 박빙으로 당선된다. 네. 이거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창피한 거고 이재명 후보에는 정치적인 타격이 굉장히 될 것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 의원님이 뭐 그 낙선 가능성도 있다고 보셨는데 만약에 개인적으로 예상을 하시라고 하면 어느 쪽에 더 아니 무게를 저는 원래 두시겠습니까? 처음에는 네. 이재명 후보는 거기서 여유 있게 당선될 것이다. 저도 그렇게 네. 봤어요. 네. 네. 봤는데 이게 이제 각종 여론조사나 선거의 흐름을 보니까 이게 그게 아니다 싶어서 지금 현재는 거기 이제 윤영선 후보가 네. 상승세잖아요. 그리고 이재명 후보는 거의 정체 상태란 말이죠. 처음에 받았던 그
여론조사상의 수치 그럼 거기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어요. 윤 후보 가능성을 더 높게 보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윤 후보의 가능성, 뭐 저도 더 높게 보진 않지만 하여튼 뒤집어질 가능성 저는 실제 결과에서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여야 모두 이번 선거 격전지로 경기와 인천, 충남을 꼽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취임 후 첫 정식 국무회의를 세종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사전 투표를 하루 앞두고 이뤄진 윤 대통령과 국무위원 전원의 충청 방문인데요. 이 정치적으로 좀 숨어있는 의도가 큰 것이 아니냐 하는 해석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충청 민심에 영향이 좀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지금 시점에서 세종 내려가서 국무회의 여는 거야 당연히 충청 민심에 영향을 주겠다, 지방선거에 영향을 주겠다는 네. 정책적인 목적이 있는 거죠. 전 그 점에서 굉장히 좀 윤석열 대통령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사실은 정치인 출신이 아니지 않습니까? 비정치인으로서 그리고 그런 신선함과 참신함과 어떤 신뢰를 갖고서 당선이 된 건데 네. 그렇다면 이렇게 작은 정치적 실수로서 선거에 대응하기보다는 사실은 어차피 대통령의 평가는 나중에 정책 하고 이제 인사로서 이렇게 평가를 받는 거거든요. 결국 지금은 어쨌든 취임 초기니까 그 작은 실수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덮어져 갖고 넘어가지만 이제 경제 문제라든가 아니면 이제 동북아 뭐 안정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에서 그 파열음이 나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언론도 그렇고 여론도 그렇고 굉장히 가차없이 윤석열 정부의 작은 그 잘못들을 이제 문제 삼을 거란 말입니다. 그렇다면은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이 비정치인 출신이니까 이렇게 정치적으로 어떻게 내가 뭘 하겠다는 생각보다는 좀 크게 정책과 큰 어떤 그 화합이라든가 협치 같은 걸 갖고서 승부를 거는 게 맞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 당선된 뒤에 그 굉장히 황금 같은 시기에 취임 초에 어떤 정책과 국정 운영을 준비하기보다는 전국을 순회했던 거 아닙니까? 당선 인사한다고. 네. 그게 정치적인 제스처란 말입니다. 이번에 또 지방선거 앞두고 세종에서 국무회의 한다. 왜 이렇게 정치적으로 가는지, 이렇게 정치적으로 가는 거는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결코 장기적으로 보면 좋지가 않을 거라고 저는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뭐 생각이 좀 다른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 사실은 그 세종에서 국무회의를 하겠다 그러는 윤석열 대통령의 그 후보 시절의 공약이에요. 그래서 이제 공약을 그냥 이행하는 측면이 있죠. 물론 뭐 그 사전투표 하루 앞두고서 세종에서 하는 것이 정치적 의도가 있느냐 없느냐는 걸 누구도 단언할 수는 없어요. 네. 그러나 거기 가서 예를 들어서 뭐 무슨 국민의힘 후보가 많이 당선됐으면 좋겠다. 뭐 노무현 전 대통령처럼 그렇게 얘기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기로 가는 것을 의도를 의심할 수는 있으나 그렇다고 우리가 단언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저거는 무슨 의도가 있다라고 단정하기보다는 아마 대통령으로서의 전 프리미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거는 사실 문재인 전 대통령 시절에도 그런 일이 많이 있었잖아요. 대선 직전에도. 네. 그렇기 때문에 프리미엄과 아니면 무슨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 이거는 조금 구분해서 봐야 되겠다. 저는 현재 그 세종에 가서 국무회의를 한 거는 본인의 공약 이행과 함께 대통령으로서의 프리미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그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장관 2명, 차관 1명을 모두 그 여성으로 이제 지명을 했는데 후보자로 이것도 뭐 여성표 득표에 좀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고 또 마지막으로 지방선거까지 이제 정확히 엿새 남았는데요. 두 분께서 주목하는 마지막 그 엿새 동안의 관전 포인트는 어떤 게 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자, 지금 뭐 이제 여성표를 의식했다. 이것도 이제 지금 의심을 하다 보면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사실은 여러 곳에서 왜 서호남 내각 뭐 이런 거 많이 했잖아요. 서호남의 끝에 남이 이제 남성 편중이라는 뜻이거든요. 네. 그렇게 보면 그런 부분에 관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들어갔을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한테.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그러면 좀 어느 정도의 성비는 맞춰야 되겠다는 판단을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아마 그런 의도가 더 많이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막판의 변수라고 한다면 이제 뭐 대략적인 그 판세는 좀 드러났다고 보고 막판의 변수라면 아까 박찬수 대기자께서 잠깐 말씀하셨듯이 자기 지지층이 있단 말이죠. 이 지지층이 얼마나 투표장으로 많이 가도록 하느냐. 그게 단순한 조직력 가지고는 안 되고 이제 표의 결집력이겠죠. 뭐 네. 자기 진영 내에 있는 표의 결집력 그걸 막판에 어떻게든 결집을 시켜서 내가 꼭 투표장에 가야 되겠다 하는 사람을 많이 만들어내는 진영 결국 그게 승리할 것이다 이렇게 볼 수는 있겠습니다. 네네. 예, 뭐 큰 틀에서는 어쨌든 국정 안정론과 견제론이 지금 다투고 있는 거고요. 그 점에서 안정론이 조금 더 우세한 상황인 거고 그러면 그 막판에 표를 움직일 수 있는 건 뭐냐?
어느 쪽이 이제 실수하느냐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실수를 해갖고 과연 그 지지층이 거기에 격분해갖고 투표장으로 가게 하느냐, 그런 실수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면은 그 정동영 그 열린우리당 그 의장 시절에 노인 폄하 네. 발언 때문에 굉장히 그 곤욕을 치렀지 않습니까? 근데 노인 폄하 발언이 그 문맥을 보면은 아주 저거 한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들은 이제 뭐 집에서 저기 쉬시면서 저거 하시라는 건데, 그게 갑자기 노인들이 뭐 그러면서 투표장으로 가갖고 박근혜 당시 그 저 한나라당 비대위원장을 찍어줬던 거거든요. 그래갖고 총선에서 참패를 면했죠. 참패를 면했는데, 그건 왜냐하면 그 당시 그 저기 한나라당 지지자들이 투표장에 가고는 싶은데 명분이 없었던 거예요. 그 당시 탄핵 문제 때문에 노무현대도 명분이 없었는데 정동영 의장 얘기가 딱 나오니까 잘 됐다, 이걸 명분으로 삼아서 이제 투표장에 달려갔던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지금도 일주일 동안에 그 정부 여당에서 어떤 실언이라든가 실책을 하면은 그런 것들이 민주당 지지자들한테 굉장히 부르짖을 여지는 아직도 남아 있다. 그런 변수들이 마지막 그 선거 판세를 움직일 수 있는 하나의 핵심 키 포인트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럼 마지막으로 두 분의 한 줄 논평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박 기자님 먼저 들어볼까요? 예, 박지원 비대위원장의 발언으로 굉장히 시끄러운데요. 근데 어쨌든 이번 지방선거는 박지원 비대위원장을 보고 치르는 게 아니라 인천 계양을에 나온 전 그 대통령 후보인 이재명 후보를 보고 치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 지든 이기든 민주당으로서는 그 책임은 사실은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아닌 이재명 후보에게 더 갈 것이고, 그래서 이번 지방선거 박지원이 아닌 이재명의 지방선거다라고 했습니다. 네. 네. 지금도 저희가 여론조사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정말 들쭉날쭉이고 뭐 여론조사 무용론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기자 생활을 뭐 한 30년 넘게 해가면서 저희가 그냥 피부로 느낀, 그러나 과학적이지는 않지만 그런 경험칙이 있습니다. 여론조사를 믿지 못하겠다고 먼저 얘기하는 쪽, 거기는 반드시 지더라. 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론조사 경험칙, 믿지 않으면 진다, 이걸 한 줄 논평으로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어디가 믿지를 못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 예를 들어서 이제 인천 계양을 같은 경우 이재명 후보가 ARS 조사 못 믿겠다 이렇게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네. 오늘 그 목요 정치클럽 기자 대기자 이제 마칠 시간이 됐는데, 오늘은 6.1 지방선거 막판 판세와 관전 포인트까지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최병묵 전 TV조선 해설위원, 박찬수 한겨레신문 대기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잘 감사합니다.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